어떻게 그 할머니 뭐하게 그 척을 하실까. 학력 조절하기 밥 나가는 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반갑게도 한 며칠 있으면 또 일이 터지니까. 이거는 지금 나서 술을 마시고.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이곳은 연일 계속되는 절도 사건으로 6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8만 원도 넣어봤는데도 4만 3천 원이 없어져요. 이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000원짜리가 10장이면 6장, 또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가져가니까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주인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새벽 1시. 잠긴 문을 익숙하게 열고 들어와 금고에서 돈 뭉치를 꺼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죠. 이분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그걸 훔쳤다는 게. 4월 중순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 게시판에는 절도범의 양심에 호소하는 이색적인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오다 빈자리에 있는 가방을 발견한 남학생. 겉옷을 걸치고 나가다가 마치 자기 것인 양 태연하게 가방을 뒤시더니 지갑을 꺼내 강의실을 벗어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단골 손님이라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점원이 안 보는 틈에 물건 하나를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결국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물건을 가져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전에 얼마나 가져갔을까 생각하니까 좀 답답해지죠. 한 해 일어나는 절도 사건은 약 18만 건. 강도,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10배 이상 발생률이 높고 재범률 역시 40%를 넘는 고질적인 범죄입니다. 지난 2월 1일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그렇게 평범한 절도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음식을 두드려서 이제 음식 때문에 음식 따라가느라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손을 뻗어가지고 가방을 가져갔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방을 들고 달아난 전형적인 들치기 수법이었습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형사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된 범인은 올해 63살의 박모 씨. 지금 나와 있는 것만 13개고요. 조회 결과 박 씨는 13번의 절도 전과를 가진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연생이 할 거 없고 그러시니까 뭐 다른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모이는데 가면은 의뢰의 물건을 보면은 또 하죠. 자연스럽게 모임 된 거죠. 의식적으로. 경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인 상습 절도 행위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는 뜻밖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은 물건을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훔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하나의 이거 도백이라고 할까 이 그냥 갑자기 언제 남은 물건을 훔칠지를 나도 모르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박 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자신은 교도소에서 벌어가지고 나온 돈이 있었고 곧 고향에 농사를 지으러 갈 계획이었으므로 남의 가방을 훔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다는 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 혹시 처벌을 피해보려는 변명은 아닐까요? 거듭되는 수감 생활로 아내와 자식들마저 떠나버린 뒤 박 씨는 출소 후 누나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가 누나 집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밥 5걸 먹고 들어갔죠. 저녁은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나가서 사대기고 이틀 되더구나. 점심 먹고 나서니까 5거리 먹고 들어갔죠. 잠시 외출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던 동생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범행은 그런 식으로 3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쌀 가게 뭐 낮잠 자는 데도 들어가고 뭐 구멍 가게 뭐 이런데
그 음료수 3병짜리인가 뭐 들은 거 상자 그거 집어갖고 나오다. 그것도 2년. 전과 때문에 안 돼. 누가 병적이라니까 깜짝 놀랐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물어보셨어요, 선생님한테? 아, 물어봤대. 저도 모르는데 막 물었었고 왜 이런가 물어봤대. 한때는 직장도 있었고 아내와 자식까지 거느린 평범한 가정이었던 동생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게의 물건이나 남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동생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저 첨토에서 이러면서 머리 다치고 나서 애가 그렇게 또라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등포 요새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없는 사람들 약 준 데가 있어. 약가루 받아도. 그렇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던 박 씨는 왜 병원 대신에 백화점으로 향한 것일까요? 이제 7시에 이제 정신과는 이제 그 치료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 5시 50분경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6시 40분에 접수를 한다고 하기에 이제 내가 그전에도 이제 그 많은 시대를 줘서 그 직원들 보고 음료수를 좀 사러 들어갔었어요.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병원에서 나와 근처 백화점 식품 매장으로 음료수를 사러 들어갔고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가방을 훔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형사에게 붙잡힌 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발 잡고 걸어가니까 와서 그냥 뒤에서 나를 팍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또 내가 나무 모르게 훔쳤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에게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확인 결과 그는 영등포의 한 무료병원에서 수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 것이 이제 잠을 자지 못한다,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어지럽다, 머리가 무엇이 크크 눌리는 것 같고 이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명이. 진단 결과는 심한 불안과 강박 증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계속되는 수감 생활 때문에 몇 년째 약만 처방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이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단을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그러니까 내가 안 오고 내가 이제 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이 서울에서 살면 또 언제나 아무 물건을 훔칠지를 나도 모르니까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고 또 살라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너무 우리는 또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최근 대기업 이사까지 지냈다는 47세 안모 씨. 겉보기엔 성공한 중년 남성처럼 보이는 그는 자신에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월급이 충분히 받고 이렇게 그래도 뭐 직장에 가면은 이제 옷을 유아하기를 이제 옷걸이나 아니면 이렇게 등받이에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손이 가가지고서 10,000원, 20,000원 뭐 하고 막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부하 직원의 지갑에 손을 댄 것만도 여러 번. 뻔히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안 씨는 물건을 훔치는 순간 느끼는 쾌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참았던 소변을 배설한다고 할까?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주머니 속에 돈이 한 몇십만 원 있어도 담배 한 갑 쏘아서 잊혀져 하나 뽑고서 2,000원 가지고 굉장히 크게 쾌감을 느끼는 거죠. 담배 한 갑을 사러 가는 일조차 안 씨에겐 유혹과 싸우는 일입니다. 상점 가득 진열된 물건이 언제 범죄의 대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구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안 씨.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못 견디게 가지고 싶고 훔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괴로운 것은 훔치는 순간의 쾌감 뒤에 남는 죄책감입니다. 죽고 싶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충동이 완전 또 발동했지 모르니까 겁이 나요. 사실
그냥 그런 것만 없었으면 그냥 착실한 그냥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망가지지 않고. 절도의 충동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27살 정 씨는 아예 집밖 출입을 안 한 지 여러 달째입니다. 만약에 또 나왔어요. 만약 몰래 내가지고 그걸 훔치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또 안 나와. 친구들이 있는 게 편해. 그 친구 하나도 갔다가도 둘이 절대 안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해주사라도 쫓아가요. 근데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 뭔지 그렇지. 친구 집에서 돈을 훔쳤다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상태. 하지만 정 씨는 아직도 충동을 자제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꾸만 저도 모르게 돈만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때는 훔칠 때는. 아직도 그런 생각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지. 자제는 하지. 그래서. 나는 하기는 싫어. 나도 살았는데 그걸 또 하고 싶겠어? 근데 그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노력은 하는데 언제 그렇게 될지 안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아니, 그렇게도 당해봤으면은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그런 생각 든 자체가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일로 부부 사이에선 가끔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다시 한번 도둑질을 했다가는 이번엔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 정 씨 역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손버릇을 고칠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100% 하지 말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잖아요. 생각하고 그러면 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저 혼자 고칠 수 있었으면 벌써 옛날 때 고쳤죠. 경찰서 이런 데 가기 전에. 이들처럼 습관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고 흔히 병적인 습관, 즉 도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벽은 평생 못 고치는 습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취재 중 도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10여 명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물건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그냥 버린다는 사람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절도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위험한 충동, 그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12일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방송국을 찾아왔습니다.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가방 속의 물건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최근 자신이 훔친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부터 뭐 하루에 뭐 한 2-3개씩은 했으니까요. 벌써 한 7년, 8년인데 엄청나겠죠. 쌀푸대 있잖아요. 주황색 쌀푸대. 그걸로 한 4-5개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지영 씨. 엄청나겠죠. 원치 않는 도둑질은 지영 씨 자신에게도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할머니나 아줌마들 분이 많이 오시면 이제 가방을 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 가방을 딱 받자마자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님들이 가방을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유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고 가슴이 엄청 뛰어요, 진짜. 막 맥박이 진짜 막 엄청 뛰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가방 속의 물건을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끝내 그 유혹에 무릎을 꿇는 순간 불안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되게 참아요, 퇴근할 때까지. 참아보자. 그러면 퇴근하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냥 손이 막 떨려요, 진짜. 풍 걸린 것처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못 나가겠어요. 그 불안하고 그 괴로움은요, 진짜 안 다녀보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는 고통과 불안.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현상일 뿐일까? 우리는 절도의 유혹을 느끼는 순간 실제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심장 박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를 부착한 뒤 검사자가 평소 절도 충동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검사자가 물건을 둘러봅니다. 의류 매장과 장식품 코너에서 한참을 머무르는 검사자의 행동에선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쇼핑 시간을 전후로 심장 박동 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3시
3시 40분쯤에 좀 빨라지긴 했는데. 아니, 많은 거예요. 평소 다른 사람들처럼 분당 60차례 정도로 안정된 상태였던 심박수는 10분 만에 107회까지 높아졌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싶다는 심리적인 충동과 함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박수가 빨라진다는 건 불안을 의미하니까 그 불안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 정도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제 불안이 아무리 심해도 넘어설 수 없는 정도까지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스스로 차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훔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바로 기뻐요. 바로는 기쁜데 조금 있다가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뇌에 어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세로토닌은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벽은 이 물질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는 충동 조절 장애 증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도벽 환자의 경우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리 때마다 도벽 증세가 나타난다는 한 40대 여성을 통해 절도를 하는 순간 근육 긴장도와 땀의 분비량 등을 측정해 스트레스 지수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손이 점점 가벼워져서 위로 점점 올라올수록 몸이 점점 편안해지고요. 마음은 편안한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게 좋습니다. 마치 단 한 풍선처럼 먼저 물건을 훔치는 순간과 가장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느낌이 들고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예전에 월경 전이 돼서 기분이 이상해지고 도둑질을 하고 싶고 불안해지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주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고 몸이 막 떨려요. 몸이 막 떨리고 마음도 불안하고요. 검사자는 절도의 충동을 느끼는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 있는 듯했습니다. 분이 물건을 훔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훔치고 나서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막상 숨이 막히는 게 없어요. 숨이 막히는 게 없으셨어요? 최면 상태에서 절도 행위를 경험하는 동안 검사자는 신체적으로도 뚜렷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절도 충동을 느끼는 순간을 상상하자 근육이 갑자기 긴장되면서 땀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입니다. 몸에서 그런 충동성이 일어나면 안절부절하고 불안한 증상들이 아주 극명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을 지금 이런 상상만을 통해서도 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표시된 지점이 검사자가 최면 속에서 물건을 훔친 시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자는 바로 이 훔치는 시점부터 빠르게 안정 상태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 사무실이었어요. 신도들이 이제 절에 법당에 기도를 하러 가야 되니까 가방을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여러 개 보관을 한 상태예요. 오늘은 그 가방에서 별크다니에요. 루즈를 왜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가지는 순간 숨은 쉬었어요. 막 막히던 가슴이 뚫려가 숨은 쉬고는. 그러니까 도벽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훔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함과 함께 숨이 막힌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돼서 그것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도둑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결합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면 그때부터 더 당황하고 초조해지는 데 반해 특이하게도 도벽 환자들은 오히려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도벽을 명백히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이런 도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야. 야, 가십시다. 지난 98년 오랜 범죄자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회로 복귀했던 대도 조세형. 이제 이 과거의 조생이는 이제 덮어주십시오. 그로부터 7년 만인 지난 3월 25일 조 씨는 다시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세형 아니세요? 지문에 이미 다 나왔는데요. 더 이상 숨기실 거 없어요. 정말 아니라고요? 올해 나이 67. 그는 왜 절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1년 일본 시부야의 고급 주택가에서 라디오와 시계를 훔치다 경찰의 총까지 맞고 검거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조 씨가 이번 범행에서 훔친 물건 역시 시계 6개. 조 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일까? 그 부인이 집이 세 채가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의기소침하니까 그 집 있는 그 하나를 조세형 씨 이름으로 그 등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한 부인이 훌륭해요. 옛날에 사업가로서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부인이 훌륭해서 정말 남편에게도 잘해줬고 우리가 가서 보는 것도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웬만한 중류층 생활은 해요. 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를 짐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조세형의 계속되는 범죄가 병적인 도벽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견은 제법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버릇? 그것 때문에. 먹고 살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인이 먹고 살 것도 있고 큰 집도 하나 샀고 굉장히 그 보잘피고 더들이기면 그 감싸주고 있는 아내인데 그 도둑질 하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도벽이다. 부인은 남편 조 씨의 이번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반이 밤에 집을 안 들어오길래 끈눈으로 그냥 날렸었어요. 이 양반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빠마약을 사오라고 그러고 내가 돈 14,000원을 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나갔다 보니까 문이 다 닫혔더래요. 그래서 시내를 나가면서 구입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양반이 일순간에 저지른 행동 같은데. 하지만 조 씨의 행적에는 도벽 때문에 벌어진 충동적인 사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문을 제끼면 열어줄 수 있는 대형 드라이버. 또 심지어 뭐까지냐면은 그 알루미늄 방범창 있죠. 방범창을 절단하는 기계. 그 물건을 하루에 이렇게 다 구입한 게 아니고 한 범행 열흘 전부터 한 5일간에 걸쳐서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게 이미 다른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은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습관이 아니라고 나는 본다니까. 그거는 계획적이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라고. 게다가 사건 발생 무렵 조 씨가 부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그날 아침에 좀 다퉜어요. 다퉜어요. 돈 때문에. 자꾸 뭐 20만도 달라 30만 돈을 달라 자꾸 자주 달라 하니까. 사건 당일에도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절도 사건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조 씨로서는 부인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언성을 높여갖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남자가 여자한테 돈 몇 푼씩 타서 쓰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느냐고. 저는 검소하게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아빠는 이제 그런 것을 세상 밖에 나와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를 더 생활을 쪼여왔던 거고. 제가 처음에는 30만 원 생활비를 주다가 2월 달부터 내가 10만 원으로 확 되게 줄였거든요. 분명한 것은 조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과적으로 도벽의 범죄에 들 수는 없습니다. 즉 의미 있는 물건을 사전 계획해서 그걸 따고 들어가서 훔치는 것은 충동질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획된 행동이기 때문에 도벽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도벽이 아니라면 조 씨의 재범 이유는 무엇일까? 제게 도벽이 있다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검거될 당시 제가 총을 맞아서 장애가 남았어요. 일본에 가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집사람에게 3천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용을 마련해서 가려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세영 씨 스스로 밝힌 대로 그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을 뿐 도벽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절도와 병적 도벽에 의한 절도는 결과적으로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적 도벽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일이 없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훔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스스로 심한 자책감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아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절도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라 어머니가 학교를 찾은 것은 지난 18일. 딸 미라의 일로 상담을 하자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휴대용 라디오 이어폰까지 꼽힌 거 그걸 오늘 갖고 있어서 이거 어디서 났니 하고 알아보니까 들렸대요, 문구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문구점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어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갔어요? 어제 나가지를 안 했는데 목욕탕 갔다 어제는 비가 왔다 만화책을 갖다 주고 오라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서 그때 낮에 이런 일은 이미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것 같아요. 3월달 들어서 5번 다 교실에서 1,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2장, 10,000원짜리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미라 엄마는 미라가 훔친 돈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체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요 며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이번엔 문구점에서 라디오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수업을 마친 미라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네가 필요한데 왜 가져왔어? 대답을 하라니까? 말을 해라. 말 안 하면 엄마 더 맞는다 그랬지. 이거 왜 가져왔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벌써 15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 때가 지났는데 미라의 손버릇은 고쳐질 줄을 모르니 엄마로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엄마는 미라를 앞장세워 문구점으로 향합니다. 옛날에 같이 갖다 준 뚝뚝. 많았죠. 공책이고 뭐 필기 있고 뭐 그러면서 하도 얼굴이 많이 타면서 있다가 뭐 자꾸 시켜.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날 여기 왔더랬어요. 어저께요 제가 못 들었어요. 이제 다음 앞으로는 일 없으면 되죠, 그죠? 아저씨도 용서해주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아저씨가 약속해야 돼, 알았지? 약속해. 약속이다, 예. 예, 가세요. 엄마는 미라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도 보고 손발 묶어놓기도 해보고 돈을 그냥 한 2,000원, 3,000원씩 그냥 매일 줘보기도 하고 어머니 다 해봤죠 뭐. 따라다녀보기도 하고 따라다닌 것도 어느 정도인데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미라의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떤 진단을 할까? 근본은 애정결핍이나 이런 그 정서적인 데 바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채우는 수단, 방법으로서 발전이 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훔치지 않았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훔치면 꾸지람이지만 어쨌든 관심을 주면 무관심보다는 부정적이더라도 관심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9살 난 진석이네 집 역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차에 가서 돈 빼다가 쓰고 뭐 선생님 지갑에서도 이렇게 뭐 뺐다고 뭐 그런 식도 얘기가 들렸고 창피하고 못 다니는 거죠 나중에는. 2, 3년 전부터 진석이는 가족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진석이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전동 드라이버는 구해가지고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 어서 구해서는 그거 갖고 이제 오락기에 있는 자물쇠를 풀라고
그러니까 화의 차도 남의 차도 잠겼나 안 잠겼나 땡겨보고 열려있으면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들고 오고 연애를 보면 이제 나의 어른들의 범행을 흉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디선가 주워왔다는 전동 드라이버를 진석이는 능숙하게 작동시켜 보입니다. 거기 이렇게 돌리면 도끼하고 이렇게 끼는 데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빨간지가 잘 안 빼져갖고 걸린 거예요. 1년 전 부모님께 심한 꾸지람을 들은 뒤 진석이가 썼다는 낙서입니다. 나는 도둑놈이다. 예. 나는 아빠를 실망시켰습니다를 아마 그걸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쓸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습니까? 저거 잘못했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거 쓴 거예요. 좀 그렇게 하기 싫대요. 계속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부모님의 또 다른 걱정은 손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한 뒤로 진석에게서 점점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진석이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지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일이 터지니까. 우리는 진석이 부모님의 동의하에 하루 동안 진석이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진석이는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우편함부터 확인하는가 싶더니 이 집 저 집의 우편물을 죄다 꺼내보고는 남의 우편물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창 뛰어놀 나이의 진석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진석이는 특별히 사는 물건도 없이 문구점을 몇 군데나 들릅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진석이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산만하기는 해요. 굉장히 걔가 오면 신경이 이렇게 걔한테 쓰이게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 진석이는 또 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화장실 갔더니 아저씨 보고 없으니까 부표하고 현금하고 47만 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옷가게 서랍 안에 돈을 몽땅 꺼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진석이의 뒷모습을 목격했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잡았대요? 신발이 카드 연필 떨어진 거에 신발이 걔 지문이 찍힌 거예요. 근데 신발이 아무리 봐도 어른 게 아닌 거예요. 거의 좀 놀랬죠. 보다 못한 진석이의 부모님은 정신과 진단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집중력 검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 누르고 네모나 동그라미가 나오면은 안 누르는 거야. 하지만 진석이는 삼각형이 몇 번을 지나가는 동안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15분의 검사 시간을 무척 지겨워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진행된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진석이가 어려서 생모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계신지는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요.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많이 했고요. 할아버지가 내쫓았고요. 어딘지 몰라요. 진석이는 혹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난 대다수 성인 도벽 환자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 같은 마음의 상처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발견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방황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대고 엄마는 갖고 가지도 않은 돈을 무조건 갖고 왔다 하면서 패니까 때리기밖에 안 해요. 아버지는 말을 아예 안 하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잘났다 왕따 당하는 게 다락이죠. 어릴 때부터 심한 상실감과 정신적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성인이 된 뒤에 도벽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에 채우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현실에서의 상실 같은 경우가 주로 바탕이 되고요. 그런 도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의 조절 기능들이 손상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뒤 진석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석이는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 진석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실감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일찍 헤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만 3세까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애착 형성이나 그 애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는 상당히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만이라도 시간을 보낼 때 가끔 엄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니? 보고 싶지? 이렇게 지금까지 엄마의 나쁜 속성만 거론할 수 있었고 그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움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못했다고 봐야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도 어떻게 보면 저도 한심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기고 또 데리고 또 키우고. 이날 진석이는 아빠와 모처럼 외식을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다는 것이 진석이는 마냥 좋은 모양입니다. 네. 회사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그건 어떻게? 그냥 엄마가 벌어먹고 있어요. 바르게 키우려고 늘 야단만 쳤을 뿐 진석이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7살 이후에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면 아이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거나 윽박지르기만 할 경우 병적 도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벽 증세는 외상이나 선천적인 뇌 손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 상처받은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증세는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잠복기를 거쳐 한참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벽이라는 병의 뿌리가 깊은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당 기간의 심리 치료를 해준다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도벽은 병이 아닌 범죄이고 도벽 환자들은 상습 절도범일 뿐입니다. 대학 4학년인 강 씨의 딸은 지금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얘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오길래 찍힌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경찰서에. 놀래가지고. 딸 진아 씨의 구속은 이번이 벌써 3번째. 몇 달 전에도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참기름, 면허달, 만원 안주 등을 숨겨서 나오다 들켰다는 진아 씨. 당시 담당 형사는 무척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 마음대로 못하는 건 어떡해. 도둑질하려면 큰 걸 해야지 가서. 어디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집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칫솔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일을 못해서 손등이 없어서 지금 밥을 못 해먹겠어요. 무슨 지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은 물건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진아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심한 다이어트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년 반 사이 무려 35kg의 체중을 감량했다는 진아 씨. 성격이 무척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싶더니 집에 이상한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식탐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호소를 하고 특히 생리 때나 멘스 때 이런 절도벽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이런 것들이 처음 진단 결과는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하지만 진아 씨는 그 뒤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뷰라고 몇 가지 합쳐가지고 우리 연락을 받고 와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뭘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걸 다 갖고 다니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백화점에서 검거된 진아 씨의 가방에서는 수십 가지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전의 범죄 사실까지 더해져 진아 씨에게는 상습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습 절도라는 게 뭐 꼭 감나가는 걸 훔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끝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전에도 또 전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습 절도로 우위를 한 거고. 단순 절도와 상습 절도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인데 비해 상습 절도가 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은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강도나 강간보다 더 무거운 벌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벽 환자의 경우 병의 특성상 절도행위를 되풀이하게 되고 결국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병적인 도벽이든 그냥 일반적인 상습절도든 둘 다 현재의 규범은 상습절도로만 처벌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분리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범죄를 막으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정도 처벌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무서워서 범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제받거나 감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도벽 환자에게 적용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정신병자 같고 이런 경우라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재판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도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뭐 도벽이다, 정신병적이다 이런 걸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게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 어떤 핑계처럼 받아들여지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접한 도벽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도벽을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둬만 두는 단순한 처벌은 반복되는 절도행위를 막지 못했고 그들은 교도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습 절도범 중에는 도벽 환자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전국 5개 교도소에서 절도족과 선범 이상인 상습 절도범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벽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필요 없는 물건도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훔치는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떤 습벽이 있고 본인도 괴로워하고 있고, 그죠? 조사 결과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일부러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사람이 10%, 생계형 또는 습관적으로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68%, 나머지 무려 22%가 병적인 도벽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병적인 도벽자 중 70% 이상이 치료를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그런 어떤 습벽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면 그 습벽을 어떻게든 교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병적 토벽은 일종의 정신질환이고요. 정신질환의 환자는 수용 경력이 많아질수록 정말 우리 보편적인 전통적인 중유흥자가 전과자로 변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죠. 정신장애도 심화되고 전과 기록도 많아지고. 절도는 분명 범죄입니다. 도벽이 있었다고 해도 미리 치료를 했다면 범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도벽 때문에 저지른 범죄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벽은 그 증세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벽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자체가 부족한 데다 무엇보다 자신의 도벽 증세를 부끄러운 습관 혹은 나쁜 범죄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벽에 덫혀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미시건주는 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곳입니다. 데이빗 역시 자신에게 도벽이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It's wrong. You're going to lose your job. You're going to lose your family. You may go to jail. But the urge is so strong that even the risk, you can't stop it. 유일하게 그를 이해하는 부인은 그동안 데이빗의 도벽을 고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A lot of times we'll go shopping together and he'll hold my pocketbook. So this way he's got something in his hand so he don't go like that, you know. He's holding my pocketbook. 현직 군인인 그는 자신의 병이 직장에 알려질까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They don't tolerate it. They would probably, if they knew at my job, they probably would, I don't want to imagine it because it would be very horrible.
최근 한 도벽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데이빗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증세와 고민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Seven different drills. Doesn't understand, even though he's in law enforcement, I can come here and I can like, this is a catharsis. This is like opening myself up. 이 치료 프로그램을 만든 슐만 박사는 스스로 도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Problem is that a lot of times people don't even know they have a problem that they can get treatment or help for. So a lot of what I do in therapy is to try to work with people to understand why are you doing this. Very strong. I, been in recovery for a couple years. This was probably the closest, the strongest battle that I can remember in a long time. 한 출소자 단체에서 만난 절도전과 사범인 문미영 씨. 공무원 집안의 막내딸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문 씨는 자신의 도벽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카가 오빠 큰놈이 전화 갔다 오더니만 고모가 도둑놈이가 이 소리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쟤들까지 피해를 끼치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 제가 14년을 연락을 하면서요. 100일도 안 된 아들까지 떼어놓고 나와 도벽을 고쳐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4번의 수감 생활도 문 씨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 씨가 희망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출소자 단체의 권유로 찾아간 병원에서였습니다. 환자를 처음 면담을 대하면서 참 의아하다. 4번 동안에 한 번도 정신과에서 면담한 적이 없고 정신과 의뢰된 적도 없고 자기 자신도 정신과 어떤 질환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 결과 절도의 충동을 느끼지 않고 무사히 올봄을 넘긴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신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왠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같으면 저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길을 걷다 아들 또래의 학생들만 보면 걸음이 멈춰집니다. 문 씨는 최근에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만큼 클 거예요. 키가 크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키가 80이 되니까. 엄마가 저지른 죄는 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지, 엄마 노릇 한번 못해준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문 씨는 뒤늦게 아들에게서 첫 선물을 고릅니다. 우리 아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 다음날 어린이날 중에서 생일을 하지 않거나 아직까지 한 번도 챙겨줘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어린이날이라는 달려라 마지막 어린이날을 한번 챙겨주고 싶습니다. 문 씨가 가족들 곁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잠들어도 혼자 감했는데 남한테 안 보이고 저만 숨으면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바보같이 살았어요. 지금 같은 마음이 한 20년 전에 생겼다면 저도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텐데, 그렇죠? 도벽의 치료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도벽을 병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사회적 분위기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벽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도벽으로 인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정신지체 금순씨의 빼앗긴 10년 편에서 한 정신지체 여성이 출산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모유가 나오는 것이 지속적인 성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에서 모유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다소 과도하게 보였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